안녕하세요. 펫크리에이터 머리와 동물 변호사 이찬이 함께 알아보는 동물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 의료 관련 질문인 것 같은데 사안이 조금 무겁네요. 그렇죠? 네, 사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얼마 전부터 강아지 눈에 눈곱이 낀 것 같아서 병원에 데려갔는데요. 의사가 백내장이라면서 수술을 하자는 거예요. 눈도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의사가 하라니 해야 하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처치가 잘못된 건지 실명이 됐어요. 병원 측에서는 시술이 늦어서 효과를 보지 못한 것뿐이라면서 수술비를 감면해주겠다고만 하는데 저는 너무 억울해요. 이러한 상황인데도 병원은 사과 한마디가 없네요. 보이지 않아서 불편한지 낑낑대고 있는 강아지가 너무 안쓰러운데요. 이런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은 어디에 호소해야 할까요? 이게 참 애매하긴 해요. 그쵸? 이게 의사분 의견도 좀 여쭤보기는 해야 되긴 한데 일단은 반려인 입장에서 멀쩡하던 강아지가 갑자기 눈이 안 보이니까 너무 억울하시겠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수의사법에는 동물 의료 사고에 관한 법적 정의도 그리고 피해 구제 방안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이제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 제도를 정비하는 속도가 매우 뒤처지고 있는 거죠. 결국 수의사의 진료 과실로 내가 키우던 반려동물이 심각한 장애나 질병을 얻게 된 경우에는 보통 수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수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의미는 피해자인 반려동물, 이 장애를 입게 된 반려동물이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고, 그쵸, 직접 못하니까. 반려동물의 양육자나 소유자가 수의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그 자체도 그 피해를 입은 반려동물을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배상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게 반려동물에게는 인정되지 않거든요. 물건이니까. 물건이니까. 권리 주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지만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권리 주체이고, 그쵸. 내 권리가 침해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수의사를 상대로 그 권리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건데, 이제 사람이 진료를 받다가 심각한 장애를 입게 된다거나 더 나아가 사망하게 됐을 때 그 의료인 상대로 하는 의료사고 소송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인간인 경우에도 사실 의료사고는 입증을 하기가 참 까다롭잖아요. 그렇죠. 뭔가 아직 법적으로 제도가 정비가 덜 된 동물소송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얼마나 힘이 들지 또 걱정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소송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소송을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인데 뭐 어찌됐든 간에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소송을 하기로 했다라고 결정한다면은 기본적으로 그 소송에서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의 진료 과실을 먼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걸 또 이 과정도 참 그렇죠. 지난하겠네요. 진료 과실이라고 하면은 오진, 치료 방법의 선택과 처치 과정에서 부주의가 있었다는 것과 치료에 대한 설명 부족. 애초에 설명이 부족했다.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인데요. 진료 과실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 이거는 인간의 의료 소송과는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의사의 진료 과실이 인정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 경우에 피해 배상의 범위, 그 내용에는 큰 차이가 있고 이게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그렇죠.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 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어 있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피해 배상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반려동물 물건이 가지는 객관적인 교환 가치, 쉽게 말하면 시중 분양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이해가 가네요. 시중 이것을 한도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이제 예전의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인간의 경우에는 치료비, 그 진료 과실로 인해서 입은 장애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내가 100을 벌 수 있는데 아파서 50밖에 못 버니까 나머지 50을 더 당신이 배상해라. 이런 게 경제적 수입, 그리고 그 진료 과실 때문에 이런 장애를 입게 돼서 뭐 실명하게 돼서 뭐 팔 다리를 잃게 돼서 등등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이런 것들이 이제
피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는데 인간의 경우에. 인간의 경우는 네. 동물의 경우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모든 게 애초에 동물을 인간과 다른 그냥 물건으로 얘기를 해놓으니까 이렇게 네. 큰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죠? 강아지는 명백한 가족인데 이게 법이 이렇다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데요. 이제 법이 이런 이유는 네.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다라는 정도일 것이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민법에 정식으로 이제 개정해서 삽입하자라는 의견 제시를 했고 국회에서도 활발히 논의 중입니다. 아직 통과되지 않은 뿐인 것이죠. 그럼 그게 논의가 된 지는 얼마나 된 걸까요? 논의가 된지를 얘기하자면은 뭐 십수년이 상당히 오래된 거죠. 될 텐데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추상적인 또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 민법의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됐을 때 실제로 우리 사회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사실 법원의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논의를 해보자라는 식으로 지금 조금 미뤄져 있는 상태인 것이고. 저 법이 제정이 돼도 이걸 실생활에 적용을 하려면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렇죠. 다 다르니까. 지금 이 사연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비교해서 설명드렸지만은 네. 인간의 의료 사고와 동일하게 피해 배상의 범위를 설정할 것인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자동차 수리를 맡겼는데 자동차가 완전히 못 쓰게 되면 그 자동차의 시세를 손해배상을 하고 네. 그 돈으로 손해배상 받는 돈으로 네. 새로운 자동차를 사라 이거거든요. 아, 그러면은 당신의 피해는 보상이 됐고 회복이 됐다. 이제 법은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새로운 자동차를 샀어요. 네. 그러면 이전에 내가 아끼던 자동차가 없어졌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슬플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 슬픔의 감정은 돈으로 보상하지 않게끔 되어 있거든요. 아, 넌 새로운 자동차를 샀으니까 그 감정도 보상받았다. 이제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겁니다.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래서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이겁니다. 반려동물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 가격만을 최대한으로 배상한다. 네. 근데 이게 반려인들에게는 공감할 수 말이 안 되죠. 거예요. 네,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저는 이제 말씀 들으면서도 또 생각을 했던 게 저도 이제 차가 있는데 차와 나와의 기억은 누가 보상을 해주죠? 근데 하물며 강아지나 반려동물과 나와의 그런 기억들과 감정 교류들은 이게 좀 받아들이기에는 반려인으로서는 조금 너무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네요. 반려인들이 화가 난다는 건 당연한 감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반려인이 아닌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그런 반려인의 감정을 쉽게 공감을 할 수 없기도 해요. 맞아요, 맞아요. 법이라는 게 그런 거죠.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뤄내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서 통과됐던 법이 이제 다시 사회현실로 돌아서 강제력을 가지는 것인데 이제 이런 절차가 다 되려면 정상적으로 모두 이루어지려면은 지금 이 반려인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나 그리고 반려동물들이 있는 피해가 좀 더 비반려인들이나 그와 관련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이 사회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 화만 내고 있을 건 아니라 맞아요. 이런 거죠. 당연히 최근 법원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법원의 기존 판단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치료비뿐만 아니라 반려인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인정하는 추세가 된 거거든요. 반려인과 반려동물은 오랜 기간 서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교감을 해왔는데 이것은 다른 반려동물을 시장에서 돈 주고 구입해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변경된 판례의 근거입니다. 너무 잘 됐네요. 이게 바로 그 포인트. 그렇죠.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그 포인트인데 요거를 이제 판례 주된 근거로 한다는 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반려동물의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반려인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그리고 치료비까지 배상해주는 판결을 낼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셔도 될 텐데 나아가서 다행이라고 할 것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려인을 지원하는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고 동물병원 의료사고 분쟁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금전적인 배상을 넘어서 진심 어린 사과와 사후가 있잖아요. 이런 점을 병원에 말씀드리고 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셔서 원만하게 합의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연하고 되게 판례를 좀 보니까 그만큼 우리 반려동물 양육자들과 또 어떻게 보면 비반려인들도 다 같이 함께 좀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변호사님, 혹시 이런 소송에 대비를 해서 보호자들이 해야 될 일이 또 혹시 있을까요? 물론 그런 일이 없는 게 가장 좋을 없는 게 텐데 가장 좋죠. 네. 혹시라도 소송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진료 행위를 할 때 그때 있었던 진료 기록들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고 그보다도 반려인 입장에서 반려동물이 치료받는 과정들을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상태나 사진 배변 같은 거 남겨놓고. 배변 상태나 네. 신체 상태나 이런 거 사진 남겨두고 영상을 촬영해두고 뭐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게 소송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네, 맞아요. 진짜로 무슨 일이 어떤 일어날지 점이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알기 위해서라도 맞아요. 저도 이제 반려인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공감을 좀 했는데, 병원에 가서 근데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기가 사실은 수의사분 앞에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한다고 해도 사실은 조금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 수의사분 입장에서는 이거 왜 찍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의사와 반려인들 모두가 좀 일반적으로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할 거다라는 그런 문화가 또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다만 수의사가 진료 기록 제공을 거부해도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구나. 그렇지만 법원을 통해서 진료 기록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이 방법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또 많은 것을 또 알았습니다. 너무 중요한 정보였고요. 더불어 반려동물에 대한 법도 빨리빨리 좀 개정이 됐으면 서둘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초기에 비하면 발전이 많이 된 건데 아직까지는 좀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 많아서 이 정도 수준? 우리나라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 라는 부분이 아직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또 우리가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 법 관련 상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변호사님,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사연 가지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